부동산 엑스파일 굿모닝 신소장의 신소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또 추워진답니다. 어떡하죠? 제가 겨울날에 방송을 했을 때 첫 오프닝 멘트가 항상 춥다입니다. 제가 진짜 요 근래는 그렇게 춥지 않았다고 하는데 저는 많이 추웠어요.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살집이 있는 편인데 원래 살집이 있으면 추위를 못 한다고 했는데 저는 많이 탑니다. 외로워서 그런가? 부동산 엑스파일은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포털 다음 카페에 등록된 부동산 엑스파일 카페에 많은 질문 남겨주세요. 자, 오늘은 제가 임대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고요. 간단하게 오프닝적인 방송, 그리고 임대수익형 부동산을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부동산 투자를 했을 때 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임대수익형 부동산이고 하나는 시세차익 부동산입니다. 시세차익 부동산은 뭐가 있을까요? 네, 아시다시피 아파트를 들을 수 있겠죠. 전에 에피소드에도 제가 밝히듯이 아파트는 지금 차츰차츰적으로 임대수익형 부동산으로 간주하는 시점들이 있지만 금리의 상승과 그리고 언체 낮은 수익률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무리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물론 그 임대수익형 부동산으로 보는 시점도 저금리 시절 때 차츰차츰 고개를 들이낸 것 같아요. 자, 그럼 임대수익형 부동산의 가장 대표 주자는 뭐가 있을까요? 오피스텔이 있을 수 있고요. 일반 사무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린생활 시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가도 있을 수도 있겠고요. 상가 같은 경우에서는 임대수익형 부동산이면서도 잘만 잡으면 시세차익도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살펴볼 때는요, 상가로 시세차익을 본다. 극히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가 리쌍 사태나 아니면 싸이 사태를 살펴보게 된다고 한다면 임대인 입장에서 그게 수익률의 함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고가의 상가시설들이나 근생시설들을 구입을 하고 그리고 임대수익을 높이면서 그에 따른 매매가를 올린다라는 투자 포인트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되게 함정적인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보면 10만원 오르면 한 1000만원이나 1500만원 정도로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수익률은 그만큼 올라간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편법을 써가지고 임대수익을 올리고 혹은 극대화시키면서 매매를 처리하는 물건들이 가끔 있습니다. 아니, 종종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상가는 임대수익형 부동산이지만 시세차익을 볼 수 있기에는 특별한 조건이 없는 한,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조건이면 예를 들어 보면 대단위의 오피스 시설의 1층에 독점적인 주의를 가지는, 예를 들어 보면 여기는 편의점 전속이다 혹은 커피숍 지정이다라는 그 지정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분양을 받거나 아니면 매입을 한다고 했을 때는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지만 시행사 입장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뻔히 아니까 시행사한테 그런 프리미엄을 준다던가 혹은 그것을 턴키로 가져가는 진짜 시절 좋을 때는 1층을 다 가져가는 데가 있습니다. 한 200억, 300억 하면서 그 턴키로 가져가면서 그것을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사람, 즉 200억 정도 해가지고 1층을 다 샀다고 쳐요. 그러면은 여기가 편의점 지정이다. 그거는 분양계약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양계약서가 깨알처럼 일반 보험 약관처럼 써 있어요. 그러면 매토는 무슨 지정이다라는 거를 거기다가 사인을 하다. 그러면은 그걸 인정해버린 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상가나 혹은 위에 있는 업종에서도 제한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정이 있거나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미 프리미엄이나 그 평가되는 금액이 듬뿍 담겨진 것을 구입을 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일반적인 아파트도 그렇고 상가 시설도 그렇고 업무용 시설도 그렇습니다. 네, 전매를 하거든요. 네, 전매가 곧잘 되긴 하는데 상가 시설을 전매를 치는 거는 가장 어렵습니다. 물론 신도시나 혹은 대규모 다중이용 건축물의 1층 같은 경우에서는 전매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구도심에서 뭐 한 10,000평이나 혹은 신탁 제한 자체도 받지 않는 3,000평 이하짜리 군소 건물 같은 경우에 상가 시설은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는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하튼 임대수익형 부동산은 시세 차익으로 보기가 힘듭니다. 특히 지금 같은 저성장의 그늘에 있는 대한민국 체제하에서는 2000년도 초반에 있었던 글로벌 유동성이 더 한번 오지 않는 이상은 임대수익형 부동산이 시세 차익을 보기는 많이 힘듭니다. 자, 그러면 임대수익형 부동산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오피스텔이 있겠죠. 그리고 상가시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일반적인 원룸도 있을 수도 있겠고, 진짜 지방의 아파트, 소형 아파트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런 거에 대해서의 총론적인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각 개별 일반적인 임대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될지 그것을 몇 화에 따라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투자 방식을 취해야 될까요? 우선적으로 오피스텔은 가장 임대수익형 부동산으로서 범용적으로 다 접근하기 쉽지만 투자하기는 가장 어려운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은요, 지금 가장 공급이 많은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졌던 도시형 생활주택 자체는 오피스텔보다도 완화된 주차 제한이나 혹은 여러 가지 법률적인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오피스텔 대체제로서 공급이 폭증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죠. 우리가 1억에 얼마 혹은 1억의 매체 그리고 1억에 얼마의 수익이라고 그 전단지를 살펴볼 때 그 전단지 자체가 바로 2008년도 이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무방하십니다. 오피스텔은 공급은 항상 폭증되어 있습니다.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마곡 지역이나 혹은 문정 지역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어마어마한 오피스텔의 번남은 임대 수익률을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원룸 시설 등에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인구 절벽이 가시화가 되는 이 시점에서 임대수익형 부동산으로서의 오피스텔은 투자 포인트를 잡기에는 조금은 애매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제가 말씀드리듯이 오피스텔을 일반적인 분양권을 그 투자 자산으로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경우입니다. 11월 달인가요? 10월 달에 그 손에 잡히는 경제 라디오 프로그램이죠. 이진우 기자의 그것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박학수 이름도 되게 힘듭니다. 박학수 KB 그 경제연구소 아마 연구원이실 거예요. 그분의 말을 들어볼 때 가장 명확한 대답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피스텔은 재건축이 힘들다는 거죠. 왜 재건축이 힘드냐면 일반적으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서 임대수익형 부동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적어요. 우리가 재개발 같은 경우에서도 재개발을 가장 반대하는 사람들이 상가시설 소유주나 혹은 임대수익을 보고 있는 다가구 주택 소유자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것이 노후자산으로서 월세를 따박따박 받고 있는데 그것을 깔아뭉개고 아파트를 만든다고 했을 때 가장 반대하는 세력의 비대위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오피스텔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2010년도 이후에 만들어진 전세난이라는 하나의 키워드 때문에 오피스텔도 하나의 주거용 시설로서 그 명맥을 인정을 받긴 했지만 일반적으로 그것은 전용 25평 이상 혹은 18평 이상이나 그
분양 면적으로서는 30평형대 이상의 조금은 가침식이 가능한 오피스텔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1억에 매체 구입을 할 수 있는 오피스텔, 즉 전용 면적 기준으로 해서 6평에서 12평 사이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서는 임대 수익 물건이 대다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재건축이 원초적으로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법률도 그렇게 마땅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그것을 도정법에 끼워 맞춘다고 한다면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써야 되거든요. 이유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서는 대부분 상업지역에 있습니다. 근데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해서 그것을 하나 재건축을 한다고 쳤을 때, 다시 수복 재개발을 한다고 쳤을 때 문제는 뭐냐면 이미 용적률을 있는 대로 다 찾아먹은 상태에서 신규로 조성을 해가지고 70을 100을 만들어서 30을 나눠 갖는 그런 구조의 수익 모델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도 노후화가 이제는 차츰차츰 되지 않겠습니까? 30년이 지나거나 40년이 지날 때도 그럴 때는 이런 것들을 위한 하나의 법률이, 하나의 정비가 잘 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서는 일반적으로 옵션을 주어지게 되죠. 여기서 말하는 옵션은 냉난방기 있고요. 그리고 전기 쿠탁이나 가스레인지가 있을 거고, 그리고 텔레비전도 옵션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런 옵션들은 빌트인으로, 그리고 붙박이로 만들어 놓은 곳이 있는데, 그런 데는 조금 피하셔야 됩니다. 피하셔야 됩니다. 왜 피해야 되냐면, 우리가 4년이나 5년 정도 지나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되게 노후화가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 옵션 같은 것들이 많이 고장이 되게 됩니다. 근데 빌트인이나 혹은 붙박이로 만들어 놓은 것들은 대부분 메이커가 없는 것들이에요. 즉, AS가 힘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시행자 같은 경우에서는 차라리 브랜드가 있는 것을 빌트인으로 만들어 놓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투자를 하실 때도 아예 옵션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채워놓는 그런 오피스텔이 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께서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두 번째로 제가 조심해야 된다고 느껴지는 것은 바로 상가시설을 개조해서 오피스텔을 만드는 경우입니다. 2008년도 이후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즉 일반적으로 상가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들은 고층 같은 경우에서는 사무실 용도 제외하고는 인기가 전혀 없습니다. 공실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럴 경우에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사거나 아니면 분양이 안 돼 있는 것을 시행사 분양분을 가지고 접근을 할 때 그것을 일반적으로 오피스텔 주거용 시설로 개조를 하고 분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용도 변경이 되지가 않는 이유가 바로 주차장 시설을 확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산을 깎는다던가, 이거 성토 작업이라고 하거든요. 아니면 땅을 판다던가, 돈 엄청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가시설 같은 경우에는 상가시설이 예를 들어 보면 연면적 같은 기준으로 3,000평에서 5,000평 되는 것들은 한 4층에서 5층까지 되는 상가시설은 거기에 맞게 한 1층, 지하 1층에 혹은 2층까지 주차장 시설을 만들어 보면 완벽하거든요. 그리고 90년대 중후반에 만들어진 것들은 지하시설 자체를 안 팠어요. 그냥 타워 형식이나 아니면은 5개 주차장을 만들기도 했죠. 그런 것들은 진짜 편익성도 많이 떨어집니다. 상가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것을 주거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물론 불법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경기도권에 이런 업체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불법적으로 용도 변경을 한 상태에서 그것을 주거용 시설로 만든 다음에 분양을 많이 했죠.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걸렸죠. 그 소송에도 걸렸고 소송 걸면서도 법인이야 해산하면 끝이니까. 물론 지금은 약간 다르긴 합니다. 물론 예를 들어 보면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만든다. 이거는 오피스텔보다는 주차장 시설을 조금은 완화시켜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형 생활주택 등기를 내고 그리고 상가시설 등을 용도 변경을 해서 분양을 하기도 했습니다. 분양을 하기도 했는데 그것은 합법적이죠. 하지만 여전히 편익성으로서는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아니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서는 투자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 물론 그것들은 좋은 점은 딱 하나 있어요. 좋은 점은 뭐냐면 입지가 좋아요. 예를 들면 1기 신도시든 2기 신도시든 지금 현재 그 조성이 된 번화가에서는 땅 하나 구입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땅 하나 구입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태에서 이미 입점되어 있는 상가 시설을 개조하기 때문에 입지 조건은 좋다고 하지만 편익성도도 떨어지고 임대 수익률도 나중에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것은 투자자로 접근하긴 힘듭니다. 네. 자,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옵션을 조심해라. 옵션 같은 경우에서는 5년만 지나면 노후화가 되기 때문에 브랜드를 집어넣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그 브랜드는 AS라는 것이 있고 실제적으로 고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서는 항상 문제가 됐던 게 AS 문제입니다. 네, 딱 진짜 거짓말 안 하고 5년이나 6년만 지나도 관리하는 부동산은 도라이버 들고 돌아다녀야 돼요. 그게 가장 큰 문제죠. 네, 노후화 된다는 게 상당히 문제고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임대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가져간다라는 거는 조금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오피스텔을 투자하게 된다고 한다면 서울 중심권이나 일반적으로 주요 요지에 있는 오피스텔을 접근하는 게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수익률은 엄청 개차반이죠. 예전에 진짜 꿈이 좋았던 시절에서 2000년대 중반에서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서도 자기 자본 투자율이 10%에서 12% 되는 게 허다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식적인 건설 당국이 발표하는 오피스텔의 수익률은 5% 초반대입니다. 네, 이 5% 초반대라고 하면 이제 답이 안 나오죠. 네, 특히 지금 현재 금리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3% 중반대까지 치고 올라가게 된다고 한다면, 네, 그 갭, 어떻게 보면 어폐가 있지만 이 예대 마진이 1.5%에서 2% 정도라고 한다면 우선 우리가 공실률 살펴봐야 되죠. 그리고 재산세 살펴봐야 되죠. 그리고 건강보험 올라가죠. 그리고 나중에 노후화 됐을 때 수리비용도 필요하죠.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네, 물론 융자를 받으면 그 자기 자본 수익률은 올라가긴 하죠. 7, 8%까지 올라가긴 하는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오피스텔 투자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피스텔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관망성을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명목상으로서 지금 살펴볼 게 바로 마곡지구나 혹은 문정지구의 오피스텔들이 어떤 방향성을 불러올 수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큰 충격이 다가올 거거든요. 공실률 상당히 많을 거고 초기 임대료는 많이 저렴할 겁니다. 그쪽이.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신도시에 있는 오피스텔들은 투자하지 말아주세요. 신도시에 있는 말씀드립니다. 여기도 마곡이나 문정지구도 마찬가지죠. 신도시에 있는 오피스텔은 왜 투자하지 마라? 이거는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마곡이나 문정은 초기 물량 분탄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투자가 조금은 조심스러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근데 일반적인 신도시는 정부가 LH가 땅을 일괄적으로 수용을 해서 평평하게 다진 다음에 그것을 분양을 하고 건설업자한테 분양을 하고 그리고 그게 케미컬 파실리티라고 하죠. 여러 지역의 그 지역별로 동일한 시설, 예를 들면 상가시설 용지나 그런 그 오피스텔 용지도 따로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죠. 네, 지구 단위 계획 계속 얘기하는데, 네, 그런 것들은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을 제안으로 보는 겁니다. 네. 자, 그렇게 묶어놔서 그쪽에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우선은 신도시에서 투자가 어려운 이유가 첫 번째는 바로 계속 똑같은 건물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즉, 오피스텔에서 초기 시범단지에서 오피스텔에서 좀 수익률을 봤다라고 하지만 그 수익률은 옆에 땅 저 블럭에서 계속 생기기 때문에 수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송도가 좀 그랬죠. 송도가 여러 사립대학교들 그리고 국립대학교인 인천대도 마찬가지고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 특별한 공구에 이전을 했는데 거기 주변에 있는 오피스텔이든 고시원시설이든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그 초기 분양이 성공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도 셌죠. 하지만 주변에 우후죽순으로 비슷한 고시원시설이나 오피스텔들이 생김에 있어서 임대료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실률도 많이 생겼죠. 신도시는 주변 시세를 파악을 할 수 없다는 게 두 번째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우리가 현재 분양가로서 이 임대 수익률이 가능한지는 주변의 오피스텔이나 혹은 대체되는 물건들을 살펴보면 무리가 없거든요. 물론 초기에는 신축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조금은 5만 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물론 이건 구도시만 그런 겁니다. 신도시는 더 힘들어요. 네. 왜 그러냐면 신도시는 입주 물량이 폭탄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문정 보면 아시잖아요. 그러면은 임대료가 높게 형성이 될 수가 없죠. 그럼 구도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도심은 오피스텔이 하나 만들어졌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오피스텔의 같은 전용 대비, 임대가를 형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는데, 신도시 같은 경우에서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없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서울권에서 떨어져 있는 신도시는 말 그대로 LH가 수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수용할 수 있는 정부는 한계가 있죠. 아무리 가격을 후려치고 수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구도심을 만들지 못합니다. 구도심을 수용을 하거나 그러기가 많이 힘듭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서울권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월곶이나 아니면은 노년지구, 인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면 미사나 한강에 있는 김포 쪽, 그런 쪽도 실질적으로는 서울 지역에서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 지역에 한 20만 평 정도의 아니면은 많으면 분당 같은 경우에서는 200만 평, 그리고 동탄 같은 경우에서는 1, 2단지 다 합해서 1, 2구역 다 합해서 한 1000만 평 정도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크죠. 참 참여정부가 통이 컸어요. 네, 여하튼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서 그 오피스텔을 살펴본다고 했을 때는 그 주변에서 한정적인 수요를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임대료가 측정이 더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안정적으로 오피스텔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이 수도권에 있는 오피스텔을 투자하지 말고 이왕 할 거면 서울권에 있는 그 오피스텔을 투자한다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한 분이 인천 지역에 그것도 어느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은 이게 쉽게 말씀드려서 그 경인고속도로를 간선도로화 만들면서 물론 이거는 없어졌습니다. 이 계획 자체는 없어졌는데 예전에 안상수 시장 때 이거를 그 플랜을 짰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IC, 예를 들면 과자 IC나 도화 IC, 용현 IC, 그 IC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거점을 만들고 그 주변을 대단히적으로 개발을 시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도화 거점 재개발이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이었죠. 인천대가 있는 지역입니다. 인천대가 있는 지역을 그 관공서 2개 쑤셔 박아놓고 그리고 주변을 만들었는데요.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그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대표적인 위성도시죠.
일성도시였고 임대료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임대료 형성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천 지역이나 부천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서울 접근성을 정말 면밀히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 한 100만 평이 개발이 된다고 해서 그게 오피스텔이 주변에 있는 수요를 다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는 조금은 재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왕 임대 수익률을 받으려고 안전적으로 보신다고 한다면 역시 서울권을 진출입을 할 수 있는 서울 접근성이 강한 오피스텔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그게 진리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신도시에 있는 오피스텔은 투자하지 마라 라는 얘기까지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오피스텔 투자를 했을 때 어떻게 투자 포지션을 잡아야 될지, 저 같으면 우선은 서울권에 있는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서울권에 있는 오피스텔에 투자를 함에 있어서 구도심이 있고 주변에 대체재들이 주변에 있는 경우가 상당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제가 신도시가 마지막으로 안 좋은 이유가 바로 오피스텔에 대체재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월곶이나 시흥 그리고 노년지구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거기는 인천지방건설공사가 웰카운티 브랜드를 쓰죠. 그 공사에서 인천개발공사인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서는 한 8평, 13평짜리 아파트들도 많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피스텔이 거기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거기 임대료랑 비교가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오피스텔을 짓는다고 하지만, 아무리 준주택으로 인정을 받는다고 하지만 원칙적으로 오피스텔은 업무용 시설입니다.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관리비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오피스텔 가격도 떨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신도시는 여러모로 오피스텔 투자하는 데는 보수적이고 그리고 접근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도심권, 서울 도심권의 오피스텔을 투자를 하심에 있어서 접근을 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제가 볼 때 오피스텔을 이렇게 수익률이 안 난다고 할 때 그러면은 원룸이나 투룸 정도를 투자를 해볼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저도 그거는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오피스텔 투자의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조금 두서없게 진행이 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 엑스파일 굿모닝 신소장의 신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